정서적인 면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감정적인 면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인포메이션 정보의 에피데믹, 그래서 인포데믹, 정보 감염병이라고 한다면 그것과 대조를 이뤄서 이모션 에피데믹, 정서 혹은 감정 전염병, 감정의 집단 전염, 이걸 제가 이모데믹이라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제가 한번 붙여본 이름이에요. 다시 말해서 팬데믹은 인지 편향을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서의 편향을, 정서의 부정적 정서의 집단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인류의 역사는 감염병하고의 투쟁사입니다. 우리가 뭐 그 전염병으로부터 이겨냈기 때문에 아직 멸절하지 않은 것뿐이지, 사실은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보면 감염병이 이 전염병이 이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이 동네가 쑥대밭이 되고, 그죠? 인구의 막 3분의 1이 날아가고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병원체라는 것은 우리에게 늘 도전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진화시켰죠? 맞습니다. 면역 체계를 진화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항체 반응을 일으키죠. 항원이 들어오면, 그죠? 항체 반응을 일으켜서 우리가 다음에는 그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라도 큰 손상을 입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 우리도 코로나19가 그런 항체 반응이 어떤 건지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을 못 만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자, 그거 만들면 뭐 좋지 않느냐? 하지만 너무나 이 감염병이 우리를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우리를 위협할 때는 몸속에 있는 항체 반응만으로는 사실은 조금 부족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항체 반응 뭐예요? 일단 들어왔을 때 우리가 반응하는 거죠. 들어왔을 때 일종의 사후 장치예요. 근데 사전 장치가 필요할 수도 있죠. 다시 말하면 감염병에 들어오기 전에 차단해 버리는 게 가장 좋잖아요. 자, 그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행동 면역계라고 합니다. 행동 면역. 우리가 그 원인으로부터 일단 회피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염병들이 막 창궐을 한다, 전염병이 창궐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일단 조심하죠. 일단 조심하고요. 일단 피해요. 감염병인 것처럼 보이고 감염병의 원인인 것처럼 보이는 것부터 피합니다. 이런 행동 면역계가 작동하는 거죠. 혐오가 일어나고 심지어 배제도 일어나고 그리고 경멸도 일어나요. 우리는 누군가를 경멸한다. 뭐 감염병을 경멸하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감염병에 걸린 사람을 경멸한다. 이거는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경멸의 감정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자연적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추스릴까가 문제인 거죠. 우리가 누군가가 코로나19에 걸렸다. 그러면 정말 노력을 해야지 그 사람한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단 떨어져 있고 싶죠.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렇게 혐오나 경멸이나 배제만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또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행동 면역계예요. 그리고 그 행동 면역계의 작동은 우리가 수렵 채집, 그다음에 농사를 지으면서 또 지금 현대 와서도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를 보면 실제로 전염병이 창궐한다는 그런 정보를 주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노인들, 신체 장애인들, 그다음에 외국인들, 심지어 비만인 사람에 대해서도 혐오가 올라갑니다. 지금 그 혐오가 옳다 그르다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럴 때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팩트를 말씀드리면 심지어 비만인 사람들에 대해서도 혐오감이 올라가요. 왜 그럴까? 뭐 노인들이나 신체 장애인들한테 혐오감이 생기는 거는 좀 다르게 생겼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전염병에 취약해 보인다. 그러니까 나한테도 옮을 수 있겠지, 옮길 수 있겠지. 이렇게 해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비만은 뭐냐? 연구에 따르면 비만도 다르게 생겼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정상적인 분포와 다르다고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이 심지어 비만인 경우에도 사실 전염병과 상관없는데도 혐오감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또 이런 연구도 있어요. 실제로 전염병이 창궐한다라고 얘기해놓고 여러분의 어떤 정치적 성향을 테스트해 보니까
복도에서 한쪽은 그냥 적게 했어요. 자기의 정책 성향이 어떤 거, 진보인지 보수인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곳에는 똑같은 문제인데 그 문제를 그 문항지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뭘 보여줬냐면 손 소독제를 보여줬어요. 손 소독제를 보는 순간 사람들이 지금 청결이 되게 중요하구나 생각한 다음에 이 보수적인 성향이 더 증가하는 것을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염병이 창궐하고 있다,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큐가 사람들로 하여금 정서적인 엄청난 변화를 준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행동 면역계에 대해서 아시겠죠?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사실 이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 우한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중국에 대해서 혐오감이 생기죠.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중국인들에 대한 혐오감이 생겨났습니다. 없던 거였어요. 혹은 간과된 거였어요. 혹은 눌려있던 거였어요. 근데 코로나19가 점점 전 세계의 팬데믹이 되면서 중국인들에 대한 혐오가 일어났는데, 예를 들면 중국이라고 그 단어를 떠올리게 하면 사람들이 감염되다, 심각하다, 공포, 안타깝다 뭐 이런 단어들을 생각해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짱깨라는 표현이 얼마나 사실은 이 해서는 안 될 말이잖아요. 우리가 어딜 갔는데 우리 보고 야, 눈 찢어진 동양인들 이렇게 하면 너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차별의 언어인데 우리가 중국인을 차별할 때 짱깨라는 용어를 즐겨 써요. 사실 안 좋은 겁니다. 잘못된 건데 사실은 평상시에는 그렇게 누가 쓴다 그러면 야 그런 용어 쓰면 어떻게 해? 배운 사람이 그렇게 눌렀을 거를 지금 중국으로부터 바이러스가 오니까 사람들이 막 그걸 쓰기 시작합니다. 외국인에 대한 혐오가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인종주의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양에서는 동양인에 대한 혐오가 굉장히 늘어났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런던에서 어떤 싱가포르에 있는 어떤 학생이, 유학하고 있는 학생이 길거리 가다가 저렇게 얻어맞았어요. 근데 저 가해자들을 보세요. 가해자들이 원래도 저렇게 이렇게 막 동양인들 패고 다니고 그랬던 애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뭔가 인종주의가 막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죠. 그런 감정이 올라옵니다. 쟤들 때문에 그랬다는 거, 쟤는 우리가 다르다는 거, 우리와 그들이라고 하는 이 이분법이 엄청나게 지금 이렇게 방아쇠가 당겨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모대목이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감정의 집단 전염 같은 거죠.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실제로 뭐 병원체들이 막 창궐하고 그래서 전염병 그다음에 감염병 이런 것들이 막 늘어날 때 만약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을 아무런 규제 없이 그냥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실제로 병원체를 달고 올 수 있으니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우리 공동체도 다 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감염병이 창궐했을 때는 그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는 그 구분법이 훨씬 더 날카로워집니다. 그런 연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전염병들이 창궐한 지역일수록 집단성이 강합니다. 자, 그런 연구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는 건 어쩌면 수렵채짓기 농사 지으면서 잘 적응된 우리의 어떤 정서적인 하나의 반응일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순간 글로벌리 다 연결되어 있고, 그죠? 누군가를 지금 인종적으로 차별하게 되는 경우에 우리가 다 부메랑을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 글로벌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문법이 아니에요. 우리의 규범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정의 집단 전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숙제인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우리 인간의 어떤 생각의 작동들,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지에 대한 좀 잘 확립된 이론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카네만이라는 연구자가 계세요. 교수님이 계신데 프린스턴 대학에 있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인지심리학자입니다. 이분이 지난 30-40년에 인지심리학의 연구를 종합을 해서 인간의 사고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thinking, 사고하는가, 이런 연구 결과를
책으로 하나 묶으셨어요. 이 책 이름이 Thinking Fast and Slow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생각에 관한 생각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보시면 인간의 사고는 두 가지 시스템을 굴러간다는 겁니다. 시스템 1과 2가 있는데 시스템 1은 직관과 감정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빨리, 뭐 틀릴 수 있지만 굉장히 빨리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정서도 거기에 작용하고 있고요. 근데 그 빠른 작용이 있는 반면에 시스템 2는 뭐냐면 되게 이성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시스템 1, 2를 우리가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되게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지만 그때 의사결정이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빨리 해야 되는 게 유리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밤에 긴 물체를 하나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그렇게 잠깐 빛나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당연히 놀래고 보죠. 뱀일 수 있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한 5분 동안 보니까 뱀이 아니에요. 그럼 뱀이 아니구나 하고 그냥 가면 돼요. 조금 시간 낭비했지만. 자, 근데 실제로 뱀이라고 생각해봐요. 5분 동안 내가 뱀이네 라고 말하기도 전에 물려 죽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빠른 작동, 직관적으로 정서가 막 일어나는 과정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실제로 정확하지 않더라도 그 과정이 우리에게 빠른 결정을 내림으로써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스템 1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죠. 시스템 1, 2가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둘 다 필요해요. 자,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시스템 1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머리를 잘 안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는 겁니다. 이게 빠르니까요. 그리고 즉각적이니까요. 인지 부담을 줄여주는 거니까요. 아까 뱀이라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작동하는 것은 시스템 1이에요. 감정과 직관이에요. 그러니까 배운 사람들도 우리 같이 교양 있는 사람들도 사실 이런 팬데믹이 오면 외국인 혐오하고요. 그 다음에 비만인 사람 싫고요.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게 시스템 1의 작동이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